자, 반갑습니다. 음, 네. 머리가 계속 이제 꼬부라지는군요. 자, 이번에 12번째 시간에는 항정신병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습 성과는 마찬가지로 항정신병제에 사용하는 주요 약물, 이것들을 이제 열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작용하는 기전에 대한 것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 어느 임상 상황에서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각각 사용하는 항정신병제의 중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정신병제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대체로 사람들이 이제 정신분열증, 증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신병제, 정신분열증 치료에 사용하는 약들은 이제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 진행, 사고 질환 같은 것들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대신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환각, 그리고 착각, 이것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약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항정신병제를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스키즈프레니아 치료에 이제 사용하는 약들이고요. 그리고 만성 사고질환 제거는 이제 못하는, 즉 치료제는 아닌 거죠. 대신 환각하고 착각의 강도를 이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들의 종류는 1세대 그리고 2세대 약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할 테지만 1세대 약물에서는 포텐시가 약한 녀석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포텐시가 강한 녀석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정신분열증에는 양성 증상이 있고요. 음성 증상이 있습니다. 양성 증상이라고 하게 되면 주로 이제 환각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음성 증상이라고 하게 되면 무딘, 감정 같은 것들이 정신분열증의 반대적인 증상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정신분열증의 환각이나 착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양성 증상을 대상으로 약물 개발들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겟들이 제1세대 약물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약들이 되겠고요. 근데 이 제1세대 약을 쓰다 보니까 정신분열증에 또 반대적인 증상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치료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 미미함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이 2세대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정신병제를 보게 되면 도파민 수용체의 친화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파민이 시냅스로 릴리즈 됐을 때 도파민 수용체, 여기에 이제 반응하는 것들을 항정신병제가 바인딩을 해서 이 도파민의 작용들을 억제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 수용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세포 반응들을 감소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게 항정신병제 약물의 특징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1세대 약물에는
도파민 수용체의 친화도에 따라서 굉장히 견고하게 붙는 녀석이 있고요. 하이 어피니티를 갖고 있는 녀석이 있고요. 반대로 도파민 D2 수용체에 약하게 결합하는 친구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도파민 D2 그 수용체를 보게 되면 할로 그 페리돌 같은 경우는 그 수용체가 견고하게 결합을 해서 1세대 중에서 하이 포텐시를 갖고 있는 약물이고요. 이런 항정신병제는 추체의료 증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 수위 반응들을 할 때 그것들을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뭐 손이 이렇게 떨린다거나 하는 방식의 파킨슨병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이런 것들을 치료하려고 할로페리돌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로프로마진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도파민 D2 수용체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게 결합하는 녀석입니다. 약하게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운동장애하고 이제 관련이 조금 적게 되죠. 도파민 수용체를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게 이제 결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D2 수용체에는 이렇게 되는데, D1 수용체에는 그 1세대 약물들은 거의 이제 노 어피니티를 갖고 있고요. 대신 이제 2세대 약물이 도파민 D1 수용체에도 강하게 결합을 하고, 그리고 도파민 D2 수용체에도 어느 정도 일정 결합을 하는 제제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비전형적 항정신병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1세대보다 그 운동 장애가 발생하는 빈도가 적다라고 하는 그 장점이 생기게 되고요. 대신 그 당뇨병 또는 고지혈증 또는 체중 증가 같은 그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작용이 높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이런 저런 그 장단점들을 다 비교해 봤을 때 그 결국에는 이제 2세대 약물이 정신분열증의 이제 1차 선택 치료제로 이제 부각이 됐고요. 왜냐하면 운동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적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 나머지들은 뭐 식이 조절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클로자핀 같은 경우가 그 추체의료 증상이 미미하고 따라서 효과 있는 항정신병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 2세대는 D1과 D2에 다 수용체를 반응을 해서 그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전달에 대한 부분들을 억제하는 녀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항정신병제의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환각하고 망상이라는 양성 증상이 있는데 이것들을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무딘 감정이나 냉담이라고 하는 음성 증상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음성 증상 입장에서는 1세대는 효과가 없고 2세대는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있게 됩니다. 즉 제1세대는 양성 증상 감소를 하게 되고, 제2세대는 양성 증상뿐만 아니라 음성 증상 감소 효과도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세대가 항정신병제의 선택제로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이 항정신병제를 처방을 하게 되면 추체외로 효과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킨슨 유사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그 도파민 리셉터를 그 중요하게 메이저하게 억제를 하지만 이 항정신병제 같은 경우에는
콜리너직 리셉터도 일부 억제를 하고요. 그리고 아드레날리너직 리셉터도 억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세로토닌, 그 다음에 히스타민 리셉터 같은 것 용도 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주로 이제 무스카린 리셉터를 억제해서 생기는 형태이긴 한데, 그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추체외로 효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근육 긴장 이상이라든가 운동 이상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로 제1세대 약물을 중심으로 생겼다면 이런 그 발생 빈도가 조금 낮은 2세대 약물들을 개발하게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양성 증상 감소가 있지만 추체로 증상이 나타났다면 2세대는 그 추체로 증상이 줄어든 형태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신 2세대 약물에서도 이러한 추체로 효과는 좀 덜하긴 하지만 콜리너직 또는 아드레너직, 세로토닌, 히스타민 이런 수용체의 억제 정도에 따라서 항구토 효과 또는 항콜린 효과, 다음에 체위성 저혈압, 가벼운 두통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항정신병제에 대한 치료 용도하고 부작용들을 조금 보시면 부작용들을 보게 되면 그 어지럼증이 생길 치료용들을 보시게 되면 어지럼증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멀미에도 사용할 수도 있죠.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측면 중에 하나가, 자 보셨습니까? 잠깐만 이제 위치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네, 항암제를 투여를 받게 되면 구토, 구역 같은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약물 때문에 유발되는 구역 치료에 할로페리돌이라든가 또는 프로클로로페라진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해서 처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좀 살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버티고라든가 모션 식니스에도 일부 항정신병제 치료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 치료의 1세대 약물들은 양성 증상 치료에 이제 효과적이고요. 2세대 약물들은 음성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제 비전형적 항정신병제라고 해서 이유 중에 하나가 양성과 음성이 동시에 이제 발생하는 형태의 항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한 형태라고 보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비전형적이라는 말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또는 기타 상황으로 뚜렛 또는 틱 이런 질환, 뚜렛이나 틱 질환들은 이렇게 아시죠? 일정하게 조금 이상스러운 반응들을 계속 보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에 치료할 수 있는 부분으로 피모자이드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 여러 이제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부작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유리너리 리텐션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체중 증가도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간혹가다 시저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죠.
또는 이러한 신경 전달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조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데이션, 진정작용이 있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스트라 피라미달 심톰이라고 해서 추체외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체외로 운동 이상 증상이라고 해서 파킨슨 병과 같은 유사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저혈압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부정맥 또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입마른 증상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성기능 장애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들은 앞쪽에 설명드렸던 것대로 앞쪽을 한번 가볼까요? 도파민 이외에 다른 리셉터들에 대한 억제들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지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2차적인 정신병 발작이 2번 이상 발생한 환자들에게는 적어도 5년 동안의 유지치료가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이 유지치료를 오랫동안 하더라도 재발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재발이 발생하는 빈도가 2세대가 1세대보다 낮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릴랩스 프리 한 %인 거죠. 그래서 재발이 없는 상태가 리스페리돈이라고 하는 2세대 약물이 할로페리돌이라고 하는 1세대 약물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죠. 따라서 재발이 발생하는 속도가 1세대보다 조금 낮다라고 하는 장점들을 갖고 있어서 2세대 약물을 유지치료에 조금 더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1세대하고 2세대 약물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 1세대는 도파민 D2에 강하게 결합하는 녀석이고요. 제 2세대는 D1과 D2에 결합하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양성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그랬고요. 이 녀석은 양성 및 음성 증상에 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주의점과 금기 사항들을 조금 보시면, 경련 위험성이 있는 높은 환자한테는 신중히 사용하는 게 좋죠. 추체외로 증상이라고 해서 운동에 이제 이상을 발생하는 현상이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1세대가 2세대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2세대도 그렇지만 전혀 아닌 건 아니어서 주의가 동시에 같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치매나 행동장애 관련이 있는 정신병 환자들한테 이 항정신병제를 투약을 하게 되면 치사율의 증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치매 또는 노인 환자한테 사용할 때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자살 사고나 행동을 악화시키는 일도 이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정신병제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증상을 다루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약시킨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들이 사고질환들이 어떻게 발생할지 좀 예측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와 관심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연습 문제에 대한 것들을 보시죠. 사춘기 남성이 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증상을 보게 되니까 이 환자는 무관심하고 무딘 감정이라고 하는 증상을 보였나 봅니다. 이런 감정을 이제 그 음성 반응이라고 하죠. 그에 따라서 음성 반응도 개선시킬 수 있는 약들을 좀 찾아봐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정신병 약의 제1세대 약하고 제2세대 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세대 약은 양성, 환각 같은, 그리고 2세대 약은 양성 및 좀 전에 만든 무관심하고 무딘 감정 같은 음성 반응에 모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해 볼 때는 1세대 약물은 추체로 이 파킨슨 증상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나타나는 반면에 2세대 약물은 이 효과가 감소하거나 또는 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찾게 되면 결국에는 1세대 약물에 해당하는 이 보기들 중에 1세대 약물에 해당하는 약은 뭔지, 그리고 2세대 약물에 해당하는 약은 뭔지, 이것들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 핸드와 거꾸로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1세대 약에는 뭐가 있고 1세대 약에는 도파민 D2하고 반응하는데 약하게 반응하는 녀석이 있고 강하게 반응하는 녀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이제 어떤 약들이 있고 여기는 어떤 약들이 있는지, 그리고 2세대 약물은 도파민 D1하고 D2에 동시에 반응을 하는 약들이 있는데 어떤 약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시고 이 문제를 다루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세대, 2세대 모두 그 환각이나 망상 같은 양성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는 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 음성까지도 작용을 하고 중요한 이제 운동장애 같은 것들에 감소되는 이 약물이 그 항정신병 치료제로 진단을 받게 되면 1차 선택약이 된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정리가 되셨으면 이 보기를 보시고 정리를 하셔서 답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항정신병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2번째 시간 항정신병제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